그리고 관광업을 발달되어 있어서 외국인, 장기 거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선교사님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라오스하고 미얀마, 태국이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아주 가깝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국 개신교가 200년 주년을 앞서고 여러 교단들,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간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8년 태국 개신교 협회와 개신교가 설립되었고 2003년 5월에는 태국에서 최초로 선교 전략 총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선교의 동남아시아 총무인 키드한 박사는 2028년 개교회 선교 2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선교 사역의 발돋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0년, 비전 2015년, 비전 2020년의 운동에 앞장서 왔던 시리쿨 목사님을 앞으로 태국의 선교가 100만 명을 넘어 300만 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소망합니다. 모든 선교 단체들이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2030 10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태국의 선교회에서도 정말 100명을 넘어 300만 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이제 선교 현황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강원도 같은 곳이 있대요. 그게 북쪽에 있는 카렌족이라는 카렌족이라는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산속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같은 이렇게 산골인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있습니다. 난민은 1차적으로 국경에 살다가 학사간에 이제 카렌족의 소수민족들이 난민으로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5살부터 7살에 이렇게 고아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유엔으로는 공식적으로 태국의 목회자 수가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으로 교회 섬기는 거 여성, 어린이, 병원, NGO 사역의 기관으로 난민 캠프를 섬기면서 어, 이 카렌족의 소수 난민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태국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스트 제도는 없는데 이 목사님이 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자질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는 성찬식이 막 이제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목사님이 작기 때문에 성찬식은 1년에 한 번, 또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성찬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에서 생활했던 어 카렌족은 아까 말씀드렸지 카스트 제도는 없는데 신분이 자유롭지가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엄격한 행정 절차가 필요한다고 하더라고요. 난민은 캠프촌에서는 신분이 없이 그냥 거기서 살다가 또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교육을 통해서는 태국에 만약에 있는 대학 4년제를 다니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장학생으로 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4학년까지
밟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자면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대구에서 서울을 갈 때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이 나라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카렌족들은 서울 예를 들면 대구에서 서울 여기 가는 것조차도 통행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이 4년제를 통과하면 이 학사관에서 키워진 아이들은 간호사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약대도 갈 수 있고 한국학과 한국학과도 졸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들을 영적 시대에 제자로 키워내려고 리더십으로 키워내려고 기도로 또 많은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대화적 선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다가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태국 문화 중심은 공동체 중심 문화, 개인보다는 가족 마을 공동체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청년 다민족 사역은 태국의 젊은 세대와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SNS에 익숙해서 글로벌 문화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선교의 방향은 우리 선교사님의 이제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시혁 전사님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벌써 올려놨습니다.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올려놓으셨어요? 네, 네, 단톡방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은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갖고 선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짓고 또 어, 도서관도 짓고 기도회를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회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학교와 병원을 지으셨던 것처럼 이 태국 가운데에도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또 장학생을 키워서 영적 리더로 만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음, 태국에서 그게 이제 선교사님하고 대화 중에서 이제 그게 어, 처음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어, 문을 열어 주셨던 것은 어, 음, 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했을 때 태국에서도 또 선교의 문들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주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무일 전사님, 피양 전사님. 네. 지금 이제 두 분 발표를 통해서 보면, 태국은 인구가 한 7천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는 한 1% 정도, 상당히 좀, 어, 작은 편이죠. 그러니까 태국 선교가 200여 년이 됐는데, 현재 기독교인이 1% 정도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태국은 그 기독교인이 작은가, 선교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나? 이것을 좀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아,
태국은 불교가 워낙 강하죠. 그래서 불교가 90% 이상이 다 불교고, 태국 불교는 우리 한국의 불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태국 불교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그러죠. 대승불교는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에 이른다기보다는 에,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직접 수행을 하지 않아도 어, 여러 가지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반에 들어간다. 이런 사고라면 소승불교, 상좌부 불교라고도 하는데, 소승불교는 모두가 다 직접 스스로 도를 닦아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강한 불교라면, 대승불교는 조금은 진보적이고 좀, 좀 상황화된 좀 느슨한 불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는 이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 자체가 완전히 불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나무일 전사님 발표하실 때도 남자들의 경우에는 평생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절에 들어가서 승려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를 갔다 오게 되면 굉장히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이 뭐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주 1년 정도 승려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불교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당연히 불교로 사는 것이 태국인은 불교도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사회적 압력이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시선이 또 일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불교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이 아닌 학교에서도 불교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 어린 시절부터 그냥 삶이 불교다. 불교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원만한 대인 관계와 사회적 조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로 옮기게 되면 기존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마저도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그 좀 진보적인, 또는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면 된다. 이게 이제 진보적인 신학적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두가 다 평화롭게 잘 지내면 된다. 불교든 뭐 기독교든, 이런 그 다원주의적 사고가 상당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태국은 그 에큐메니칼 신학이 상당히 강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을 갖게 되면 태국 같은 상황에서 일하기가 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크게 전도의 압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종교가 달라도 서로 그냥 평화롭게 조화롭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가장 급선무의 과제는 뭐냐? 결국 복음 정신이 투철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일꾼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을 잘 양성하는 이런 그 선교 훈련, 또 신학 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태국에 이제 11월 11일 날 들어가시게 될 건데, 지금부터 태국을 잘 좀 공부하시고, 또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태국 갔을 때 그 태국 상황을 잘 보시면서, 또 앞으로 태국을 마음에 품고,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네, 자, 김부경 전사입니다. 네, 예, 김연사님. 태국에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주 저기 잘하셨죠, 저희가 두 가는 분이. 목적이 이제 선교라서 네. 예, 태국에서 저도 한 2001년 정도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예, 태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요런 기타 요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저희 태국 태국에서는, 가서 뭐 식수라든가 아, 아니면 뭐 모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 그런 거에 예.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거는 우리, 어, 총무 전사님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으셔가지고 카톡에다가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궁금하실 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총무 지석 전사님이 좀 그거를 현지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뭐 모기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잘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마 뭐 제 그리고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어, 모기 그 왜 못 물게 하는 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가시면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좀 지금 약간 이상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필요 그 없어요. 태국에 네, 가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네, 그 식수 중에서 이제 수돗물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 교육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모기는 댕기열이기